우주. 기차는 낯선 사녀를 달리고 있었다. 진숙은 차창 밖에 펼쳐지는 이국의 풍경에 줄곧 눈길을 주었다. 자세는 고요하지만 속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뒤척이고 있는 감정들을 진정시키기에는 시선을 먼 곳에 두는 편이 좋았다. 맞은편에 앉은 김규식의 얼굴이 그녀의 눈앞을 가로막았다. 차라리 옆에 앉았다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체온을 가까이 하기 싫어서 따로 앉았더니 자꾸 시야에 잡혀왔다. 진숙과 김규식은 오래전 9년이란 기간 동안 부부였다. 진숙은 부부였다라는 과거형을 쓰거나 한때라는 시간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는 부부라는 관계에 새삼스런 서글픔을 느꼈다. 더구나 부부란 언제든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다른 대상으로 자리바꿈할 수도 있었다. 진숙이 이런 허망함에 몸을 떤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떨림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키가 큰 여자수가 줄지어 서 있었다. 한겨울에 보는 열대식물은 낯설고 신기했다. 진숙은 이태리 반도의 북쪽 끝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 산레모를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이 그보다 더 낯설었다. 더구나 김규식과 함께라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진숙은 딸 은혜가 자기 혼자만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은혜가 수녀가 되고 더구나 종신서원을 앞둔 지금 다시 두 사람의 자식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아니,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것이 예비되어 온 순리라는 듯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중이다. 은혜의 가톨릭 세례명은 헬레나였다. 그 헬레나 수녀가 머나먼 이국 도시의 봉수의 수녀원에서 평생토록 수녀원 안에서 생활하는 종신서원을 하려는 것이다. 은혜는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부턴가 혼자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진숙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사춘기를 별 문제 없이 보내는 게 다 신앙 덕분이라고만 여겼다. 은혜의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났는가는 알 수 없었다. 은혜는 나날이 세속의 즐거움을 떠나 기도와 묵상의 생활로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은혜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을 2학년 때 그만두고 수녀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진숙은 절규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은혜가 끝내 뿌리치고 수녀원에 들어간 뒤 진숙도 마지못해 동네의 성당에 나가 교리 교육을 받고 영세를 받았다. 수녀님들을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은혜가 수녀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언제나 은혜가 세상 속에서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나가길 간절히 원했다. 진숙은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신의 모순까지 용서를 빌었다. 은혜가 수녀원에서 나와 다시 대학생 딸로 되돌아오기를 성모상 앞에서 무릎에 멍이 들도록 기구했다. 그러나 은혜는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끌어들이는 듯 수녀원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첫 서원을 마치고 수녀복을 입은 은혜를 대면했을 때 진숙은 하늘로부터 내려쳐진 벽을 느꼈다. 은혜의 행복한 표정은 아득한 거리감을 줄 뿐이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혔을까를 생각하며 그 갈퀴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은혜의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수녀가 되려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진숙은 은혜가 사랑하는 남자와 더불어 활짝 핀 인생을 살아가기를 염원했다. 진숙은 그 행복의 모습을 수시로 각인시키며 그 힘으로 스스로를 부추기며 살아왔다. 자신이 맛보지 못한 행복을 은혜가 누리면 그것으로써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것 같았다. 진숙은 김규식과 헤어지고 난 뒤 혼자서 은혜를 키웠다. 돈을 받으면 무뎌질 것 같은 자존심과 복수심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않아서 그 시간은 더 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진숙에겐 더 자랑스러운 세월이기도 했다. 그 세월 동안 가꾸어온 가장 큰 염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홀로 살아온 시간에 대해 아무 의미 없음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것과 같았다. 진숙은 눈물, 호소, 애원, 심지어 모녀의 연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해가며 은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써보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의 결심은 굳어져 갔다. 진숙은 어느 순간 은혜의 마음이 자신이 도저히 도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높이에 도달해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진숙의 발 옆에는 항공기 기내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혹시라도 가방에서 음식 냄새가 날까 봐 옆에 앉은 금발 여인의 표정을 자꾸 살피게 되었다. 그 가방 안에는 겹겹이 포장된 된장이 들었다. 은혜는 젊은 애답지 않게 된장국, 된장에 박아 익힌 고추나 깻잎 등을 유난히 좋아했다. 얼마 전에 받은 편지에도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는 구절이 있었다. 그 편지를 받고 종신서원식에 참석하러 올 때까지는 온통 맛있는 된장을 담그는 데만 신경을 썼다고 할 정도였다. 외국 땅에서 그것도 한번 서원하면 영영 수녀원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봉수의 수녀원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 진숙은 가슴이 짠해졌다. 그녀는 머나먼 서울에서 이곳 이태리의 산레모까지 지하철, 비행기, 버스 등 온갖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이틀 동안 달려오면서도 무거운 된장을 소중히 들고 다녔다. 뭐가 들어서 이렇게 무겁냐고 묻는 김규식에겐 그 짐을 잠시도 맡기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시가 된장이고 김규식에게 그것을 맡긴다면 증표를 빼앗길 것만 같았다. 수녀원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잘 보관하면 우리나라 수녀는 은혜뿐이라 몇 년이라도 먹을 분량이었다. 냉장고에 넣기 좋도록 미리 조그만 사각형의 통 5개에 나누어 담았다. 이 긴 여행의 출발은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년 만에 김규식을 국제선 공항의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진숙은 금방 그를 알아보는 자신이 싫었다. 아주 잊어버려 저 사람이 누구던가 하는 정도이길 바랐는데 20년이란 세월을 김규식의 얼굴에 매 시간 대입하여 살아온 사람처럼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진숙은 커피숍 입구에서 안을 둘러보다가 그를 발견하자 아주 잠깐 몸이 굳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김규식이 먼저 나와 앉아 있었다. 20년이란 시간의 무게가 진숙의 발걸음을 뒤로 밀며 돌아서라고 이끌었다. 진숙은 가방을 끄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마음도 다잡아졌다. 진숙이 다가가자 김규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규식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앉으라는 손짓만 하며 도로 자리에 앉았다. 진숙은 이 어색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녹차를 주문해서 한 모금 마신 뒤에야 김규식이 입을 열었다. 로마까지는 11시간이나 걸린다는데
좌석은 어디요? 김규식의 어중간한 올림말에 진숙은 멀어진 거리를 실감했다. 진숙은 말없이 좌석표를 보여주었다. 가슴을 당당히 펴고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싶었으나 가슴 속에서만 웅얼거릴 뿐 잘 뱉을 수가 없었다. 붙은 좌석은 아니군. 그걸로 비행기 탑승 전까지의 대화는 끝이었다. 진숙은 굳이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러운 만남을 벌여놓은 은혜가 야속하기도 했다. 은혜가 언제부터 김규식과 연락을 하고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모를 일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2편밖에 없어서 부득이 같은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은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해서 산레모행 밤 기차를 타는 코스를 잘 짜서 알려주었다. 로마에서 출발해서 피렌체를 거쳐 산레모까지 오는 기차는 하룻밤을 기차 안에서 자야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아니어서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았다. 산레모행 밤 기차에 마주 앉아 자다 깨다 하는 김규식의 모습은 영락없이 50대로 접어든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왠지 섬세한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옷차림과 다소 여윈 어깨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차 바퀴가 구르는 소리는 지나간 시간들이 마구 귀환하고 있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산레모역에 도착했다. 진숙은 바에서 뜨거운 카푸치노를 마시자 정신이 맑아지고 왠지 훈훈해졌다. 주위 사람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풀 듯이 다감한 이태리 사람들의 표정을 담고 싶었을까. 이틀 동안 같이 긴 여정을 보냈다면 그 누구와도 이 정도의 호감은 생겼으리라. 되돌아보면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어떻게 하면 김규식과 덜 부딪힐까를 줄곧 의식했었다. 진숙은 마지막 한 모금의 카푸치노를 들이켜며 새삼 그를 바라보았다. 택시를 타고 은혜가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다. 이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요제가 열리고 카지노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 정말 화사한 해변 휴양도시라는 인상을 풍겼다. 호텔이 수녀원 바로 아래라서 산 위로 빤히 그곳이 보였다. 진숙은 푸른 나무에 쌓인 살구색 외관의 수녀원을 보자 은혜 생각에 울컥 그리움이 치솟았다.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수녀원이지만 멀리서도 의미 있게 빛나 보였다. 마음이 담긴 시선을 한참 빼앗긴 뒤 두 사람은 조그만 호텔의 로비로 들어섰다. 짐을 부려놓은 뒤 수녀원으로 갈 작정이었는데 방이 한 개만 예약되어 있었다. 진숙은 짧은 영어로 다른 방 하나를 부탁했지만 내일 행사를 앞둔 탓인지 여분이 없다는 답이었다. 진숙은 그대로 가방을 끌며 호텔 밖으로 나왔다. 지중해의 정오 햇빛은 겨울이지만 찬란했다. 어둠을 한 곳 남김없이 비추려는 밝은 햇살이었다. 미움에서 비롯된 반발은 무력하고 막막했다. 뒤따라 나온 김규식이 진숙의 가방을 안으로 밀며 말했다. 그냥 들어갑시다. 김규식의 이 말에 그녀는 끌리듯 걸음을 옮겼다. 이것도 예정된 일일까? 작은 호텔이라 계단을 올라갔다. 진숙이 뒤따라 올라가며 본 김규식의 양복 어깨 솔기를 따라 먼지가 가느다란 회색 줄이 되어 끼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아침 출근길마다 돼지털 옷털개로 섬세하게 쓸어주던 그 어깨가 이젠 돌보는 사람이 없는 정원처럼 저교해 보였다. 방에는 1인용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숙은 창가 쪽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틀간의 여행과 낯설음이 주는 피곤이 겹쳐
그대로 침대 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은혜에게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김규식의 존재가 서걱대며 다가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덮쳐오는 피곤이 더 컸다. 진숙은 베개를 부여잡고 앉은 채로 머리를 누였다. 여기가 어딘지, 왜 왔는지조차도 가물거리며 몸이 침대 속으로 잦아들었다. 어깨를 흔드는 손길을 몇 번인가 물리치다가 깨어나자 창밖에 제법 어둠이 깔렸다. 그 밝은 지중해의 태양도 짧은 낮 시간에 광위였을 뿐이다. 김규식은 진숙을 깨운 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먼 시간 속 경주의 작은 호텔로 신혼여행을 갔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떠들썩한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젊은 토목기사인 남편은 2층 집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한껏 웃으며 이야기했고, 젊은 아내는 그 미래에 즐거이 몸과 마음을 던졌다. 진숙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 은혜를 낳은 후 다시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런 상태로 6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4대 독자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결혼해서 7년 만에 겨우 아들 하나밖에 못 낳은 죄로 온갖 고초를 겪었던 터라 오히려 다른 여자가 아들 하나 낳아주면 편하고 고맙지 않느냐는 투였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끈질긴 권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때까지 김규식이 동의를 한 적은 없었다. 토목기사인 김규식이 고향 근처의 빌딩 신축 현장에 근무하게 된 때였다.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자는 아들의 방에 여자를 들여보냈다. 2달간의 현장 근무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진숙의 집 옆으로 데리고 와서 집을 얻어주었다. 김규식의 태도는 진숙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때 30대 초반이던 김규식은 종마처럼 보였다. 김규식도 어쩌면 구차스런 관습에 희생된 남자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진숙은 그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홀린 듯 새 여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남자로서의 욕망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채근을 명분 삼아 저지른 일이었다. 진숙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침묵 속에 행해지던 폭력이었다. 진숙이 여고를 갓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볼 때 그토록 멋있게 보였던 토목기사가 김규식이었다. 김규식은 지금도 여전히 그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토목 담당 이사란 직함을 달고 있었다. 나이 어린 진숙이 싫어할까 봐 제대로 입맞춤 한번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믿음 속에 결혼을 했기에 그녀의 환멸이 더 컸는지도 몰랐다. 진숙은 자신의 온몸이 칼날처럼 변해 그들을 찌를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휘두르는 시퍼런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도 같았다. 그녀는 은혜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보험 설계사로 시작해서 지금 아파트 상가 내에 번듯한 슈퍼마켓을 갖게 두기까지 딸 하나 데리고 사는 홀몸의 여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치렀다. 모질게 살아온 세월이지만 당당한 삶이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진숙이 보험 설계사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나자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들이 주변에 모여들었다. 몇몇 남자들이 보여준 선의에는 대개 돈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 희미하게 사랑을 느꼈던 남자들과도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 같은 미진함을 끝내 떨치지 못했다. 진숙은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김규식을 떠올리면 육체적 욕망은 곧 오욕의 덩어리였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자 몸과 마음에 욕망의 열기가 서서히 고여왔다. 진숙의 육체는
30대 여인의 몸속에 자리 잡은 욕망의 뿌리에 흔들렸다. 진숙에겐 김규식에 대한 미움이 일종의 자기 보존 방법이 되었다. 그녀가 욕망을 따라가려 할 때마다 켜켜이 쌓인 미움이 그 견고한 얼굴을 들이밀며 붙잡았다. 미움이 방패막이 되어주긴 했어도 진숙도 미처 누르지 못한 욕정은 수시로 뚝을 허물 듯했다. 진숙은 언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남자를 자신도 모르게 따라간 적도 있다. 아침 일찍 고객의 집을 방문하고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한 남자가 탔다. 출근하는지 감색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남자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남자의 냄새로 가득 채웠다. 진숙은 그 향취를 맡기 위해 호흡을 크게 하고 흡입을 하는 동안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랐다. 배란기라 전날 밤부터 달아오른 몸은 밤새 식을 줄을 모르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열에 들뜬 몸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런 채로 고객의 집을 방문했던 것이다. 남자는 진숙이 밤새 갈망하던 그런 손길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그 남자의 차가 세워진 주차장까지 줄레줄레 따라갔다. 비슷한 구역에 진숙의 차가 있나 여기고 그때까지 무심하던 남자는 자기 차의 문을 열 때까지 진숙이 뒤에 서 있자 이상한 듯 일별을 하곤 차 안으로 들어갔다. 환상 속에서 그 남자의 숨결과 손길이 지나간 진숙의 몸은 불덩어리였다. 진숙은 솔직히 욕망을 쫓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을 가끔 탓했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못난이로 생각했던 때도 많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런 시간들이 김규식 앞에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다. 복수하듯 화려한 남자 편력을 하지 못하고 정결한 몸으로 꼭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못내 싫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수녀원으로 가기 위해 약간 언덕이 진 길을 올라갔다. 겨울이라 오후 5시경인데도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길에는 오렌지빛 가로등이 켜졌다. 진숙은 땅 위에 발을 딛고 걸으면서도 허공에 10m쯤 발걸음이 떠있는 듯한 비현실감에 허둥대며 올라갔다. 이번엔 어느 틈에 된장통이 김규식의 손에 들려 있었다. 시집간 딸을 찾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이럴까. 철책에 둘러싸인 채 무서울 것만 같았던 막연한 선입견과는 달리 수녀원 주위는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꾸며져서 마음을 한결 누그러뜨려 주었다. 돌과 담쟁이로 덮인 오래된 수녀원 건물은 이 안에서는 무엇이든 용서된다는 듯 아늑함을 풍겼다. 진숙은 여행의 노독과 긴장이 풀리며 청신한 기운을 느꼈다. 은혜의 면회를 신청하는 일은 김규식이 맡았다. 면회실이 있는 2층으로 오르는 돌계단은 무척 좁고 가팔랐다. 진숙은 수녀원에서의 생활도 분명 이 돌계단처럼 오르기 힘들 것 같았다. 면회하는 방은 문을 중심으로 둘로 나뉘어 나무 창살이 쳐 있었다. 두 사람의 침묵이 흐르는데 문 저편으로 은혜가 나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2년 만에 보는 은혜는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볼에는 건강한 화색이 돌았고 입가의 부드러운 미소는 마음속의 평화를 내비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두 분이 같이 오셨군요. 은혜는 창살 너머로 양손을 뻗어 김규식과 진숙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진숙은 어색하면서도 은혜가 아주 어린 시절 이렇게 손을 잡고 유원지에서 빙글빙글 돌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젊은 부부와 예쁜 꼬마가 그려내는 완벽한 행복의 그림. 분명히 존재했던 그 장면이 재현된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여행하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워낙 길이 멀어서. 스스럼 없는 두 사람 간의 대화에 진숙은 우선 놀랬고 은혜에 대해선 묘한 배신감도 느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지도 모르겠고 자신만 외톨이 같았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진숙은 건강 상태를 묻는지 기분을 묻는지 몰라 그냥 옅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수도원 속의 딸에게 그냥 너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은혜의 나이가 28살임을 떠올렸다. 공부를 마치고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 딱 좋을 나이였다. 헬레나는 어떠니? 진숙은 사실은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영혼의 부모님을 영원히 모시게 되었네요. 은혜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진숙은 은혜가 여느 수녀님들과 다름없이 고상한 말만 하는 게 못마땅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도 막상 식을 앞두면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인데 저토록 흔들림이 없다니. 신앙심이라기보다는 잘 통제된 감정인 것 같았다. 진숙은 앞으로 은혜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모두 이런 억압과 통제로 채워져 있으리란 상상에 바닥에 퍼대고 앉아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금욕의 시간들이 스스로 불러들일 만큼 좋단 말인가. 은혜는 진숙의 안타까움을 달래주려 했다. 어머니, 제가 이 창살 안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지요? 이 면허실 가운데 창살이 있어서 누군가 갇히긴 갇힌 것 같은데 저는 갇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이 창살의 반대편에 있을 때 욕심, 아집, 미움의 창살에 갇혀 있었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의 이면들이라 할 감정을 모두 떨쳐버렸다는 말이었다. 진숙은 헉 하고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왔으나 은혜의 평온한 표정 앞에서 그것을 밖으로 토해내지 못했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김규식이 옆에 놓아두었던 된장 보따리를 들어 은혜에게 건넸다. 네 어머니가 서울에서부터 힘들여 가지고 왔단다. 역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부녀간의 뜨악한 말투가 아니었다. 가장 기본적인 양념조차 저렇듯 귀한 음식이 되어버리는 이 이국의 수녀원 생활이 뭐가 그리 좋단 말인가. 진숙은 또다시 마음이 아팠다. 은혜가 처음 수녀원으로 들어간 후 찾아온 젊은 남자는 진숙에게 더 큰 아쉬움을 주었다. 은혜가 대학 다닐 때 친했던 친구의 오빠로 정말 탐나는 청년이었다. 진숙은 청년에게 수녀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수련 기간이라 면회가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청년이 은혜를 수녀원에서 나오게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그 청년이 선물로 가지고 온 장미꽃과 멜론은 거실의 탁자 위에서 날마다 시들어갔다. 진숙은 그 장미가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고 멜론이 달콤한 향기를 풍기리라 염원하며 내버려 두었다. 그 청년이 은혜를 설득해보고 잘 안 되자 들쳐업고 집으로 들어서는 상상도 했다. 그러나 장미는 갈색으로 변해 바스라져 가고 멜론은 삶은 호박처럼 흐물흐물해지더니 마침내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멜론에서 시커멓게 썩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진숙의 가슴속에도 시커먼 액체가 고였다. 기도와 묵상, 미사, 성체조배, 또 기도와 묵상. 온통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 어떻게 기쁨이란 말인가.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내려가세요. 저하고 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식당 담당하시는 수녀님이 저희 부모님이 멀리서 오셨다고 비장해둔 한국 식품으로 특별식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진숙과 김규식은 수녀원 1층의 식당으로 내려왔다.
폭이 좁고 긴 식탁 위에 놓인 큰 대접에서 무언가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뽀얀 피부에 보기 좋은 붉은 혈색을 지닌 은발의 노수녀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음식이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진숙이 다가가서 보니 라면에다 물을 듬뿍 넣어 끓인 일종의 라면탕이었다. 매큼한 냄새가 우리나라 라면임에 틀림없었다. 어떤 한국 손님이 가져온 라면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끓여내온 모양이었다. 진숙은 평소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매큼한 냄새는 어느새 밀려든 향수를 달래려는 듯 다정하게 다가왔다. 수녀님은 두 사람에게 맛있게 먹으라는 손사래를 치며 짧은 식사 기도를 해주고 식당을 나갔다. 김규식은 오랫동안 같이 식사를 해온 사람처럼 스스럼 없이 바게트 빵을 잘라서 진숙에게 주었다.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에 바게트 빵을 곁들여 국처럼 먹으니까 제법 구수했다. 진숙은 잠시 시간과 공간 감각을 잃어버렸다. 성당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가 소리에 마음이 아득해졌다. 마치 자신이 연극 무대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무대에서 지금까지는 피해자라는 억울함에 시달리던 여주인공에게 남은 시간은 더 힘든 역할을 강요하고 있었다. 진숙은 날카로운 감정의 모서리 모두를 무화시켜 버리려는 듯이 청아하기만 한 성가의 음률에 저항했다. 현실감을 붙잡기 위해 김규식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원흉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김규식이 앉아있는 배경 그림이 바뀐 탓일까. 중세에서 시간이 정지해버린 수녀원 아니라 그에게 미움을 갖기 이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가기라도 했단 말인가. 미움을 받기엔 김규식이 작아 보였다. 오렌지빛 가로등이 켜진 길을 따라 걸어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김규식은 시차가 있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 꼭 먹는다며 수면 유발제인 멜라토닌을 권했다. 며칠간 계속된 긴장으로 몸이 잔뜩 굳어있던 진숙은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은혜의 종신서원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없이 하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비로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다음날 아침 9시 수녀원으로 가는 언덕길을 오르는 진숙의 마음은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중세에 지어진 성당이지만 내부는 화려하고 섬세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온갖 색깔의 빛이 천상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찬연한 햇살은 오늘의 예식이 분명 하나의 축복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은 그 햇살 속에서 잠시 후에 보게 될 성스러운 행사를 기다렸다. 종신서원을 하는 수녀는 은혜를 포함해 5명이었다.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기쁨에 찬 표정이었다. 그러나 진숙은 아직도 축복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은혜는 침착한 목소리로 선서를 끝내고 하얀 제의를 입은 채 성당 바닥에 곧게 엎드렸다. 진숙은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냐고. 내 딸 은혜가 왜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났냐고 소리쳤다. 안 돼. 지금이라도 일어서 엄마하고 같이 이곳을 떠나자. 그러나 맑고 고아한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 울부짖음을 경건함으로 완전히 덮었다. 주교로부터 종신서원의 표시인 반지를 받아드는 은혜는 하늘과 결혼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진숙은 은혜의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온유함, 기쁨, 밝음을 똑똑히 보았다. 김규식은 아예 눈을 감고 있었다. 진숙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은혜의 얼굴에는 분명 천상의 기쁨이 어려 있었다. 또다시 퍼지는 성가대의 청아한 합창 속에 은혜는 제의 방 뒤로 사라져가고 식은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친 경건함으로 얼어있는 듯 했는데 진숙의 몸은 신혈로 흠뻑 젖었다. 일어나려는데 비칠하며 어지러웠다. 김규식이 그녀의 왼쪽 팔꿈치를 가볍게 부축했다. 일어서는 진숙은 그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지금 이 순간 옆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뿐. 오늘 하루 동안은 수녀원 안과 부속 정원이 개방되었다. 은혜는 자신이 가꾸는 밭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진숙과 김규식은 은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수녀원 뜰 안을 걸었다. 수녀원 건물 뒤편으로 꽃과 과일이 어우러진 동산이 나타났다. 약간 경사진 땅에 제법 넓게 밭이 펼쳐져 있었다. 키 큰 오렌지 나무와 작고 튼튼한 레몬 나무들이 천국의 풍경을 그리며 어우러져 있었다. 이 이국의 과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장면. 진숙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진정 기쁨과 감사에 찬 은혜의 눈동자 앞에서 자신의 혼란과 불안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제가 가꾸는 이 오렌지로 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수녀원에서 먹고 나머지는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팔기도 한답니다. 진숙은 자신의 머리 바로 위 높이에 매달린 오렌지를 만져보았다. 그 과육과 껍질, 구석구석에 은혜의 정성어린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하자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로 보였다. 누군가 다가와서 면회실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기다린다고 전했다. 면회실에는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들어차 있었다. 진숙이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자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가톨릭 신자 학생들이라고 했다.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 수녀님이 종신서원이 있다기에 장엄한 예식 구경도 하고 축하도 할 겸 일부러 왔다는 것이다. 웅성거리는 가운데 어제처럼 저쪽 나무 창살 너머 방으로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는 조그만 통 여러 개를 들고 있었다. 진숙은 그게 아까 은혜가 말한 오렌지 잼인 줄로만 여겼다. 그런데 통을 받아든 유학생들 중 누군가 작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어머, 된장이야. 맛있겠다. 된장이라는 말에 뒤에 서 있던 진숙은 학생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실이었다. 은혜가 나눠주고 있는 것은 진숙이 그렇게 힘들게 가져온 된장이었다. 안 돼, 그건. 진숙은 처음 낮게 소리를 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다. 헬레나, 안 돼, 그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숙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은혜는 나눠주기를 멈추지 않았다. 진숙은 된장을 다 나눠주는 모습을 멀거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유학생들이 다 나간 뒤 은혜는 여전히 웃으며 서 있었다. 그때서야 진숙과 김규식은 은혜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어머니, 된장 큰 것 한 통은 제 몫으로 남겨놓았어요. 저는 그것 한 통이면 족하답니다. 제가 5통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맛없게 먹는 것보다 다 같이 한 통씩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기쁨이 여러 배가 되지요. 진숙은 고매한 딸의 인격에 감격하기보다는 아득히 멀어짐을 또다시 느꼈다. 자신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세속적인 기쁨들 중 그 어느 것도 앞으로 다시는 시도조차 못하리란 예감이 더욱 슬펐다. 진숙은 면회실 창틀을 쥐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은혜가 살며시 그 손을 감싸왔다. 김규식도 진숙의 옆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사실 언제 다시 두 분을 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언제든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분이 지금처럼 같이 계신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간절한 눈빛으로 진숙을 보며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 빛을 거부하지 마세요. 은혜는 공손히 인사를 한 뒤 아까웠던 것처럼 면회실 문을 열고 사라져갔다. 이제 정말 이별의 시간이 두터운 장막처럼 쳐졌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한 절대로 다시 걷어지지 않을 장막이었다. 진숙은 무거운 발길로 수녀원을 뒤돌아보며 내려왔다. 은혜가 김규식을 진정 아버지로 대하는 모습을 보자 아무튼 두 사람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오후부터는 지금까지 온 행로를 되짚어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기차 출발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다. 두 사람은 호텔로 들어가지 않고 바닷가로 나갔다. 두 사람의 마음에 안목에 동의가 있었는지 혹은 어느 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왔는지도 몰랐다. 겨울인데도 푸른 종려나무들이 커다란 잎사 위를 황새의 날개처럼 늘어뜨리고 있고 노란 칸나류의 꽃들이 나무 밑에 화사하게 피어나 과연 사계절 휴양지다 왔다. 꽃과 나무, 오렌지와 레몬, 올리브 나무 숲. 가게마다 넘쳐나는 구수한 빵과 신선한 해산물. 이 풍성함 속에서 진숙은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 왔다. 서울을 출발할 때 입었던 두터운 겨울 코트는 가벼운 재킷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시켜왔던 미움의 시간들도 저 따스한 햇살 아래 녹여버리고 온유함을 얻고 싶었다. 겨울이지만 지중해는 푸른 빛으로 가볍게 뒤척이며 싱그러운 바람을 보내주었다.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바에 들어갔다. 진숙은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싶었다. 납덩이를 다시 안고 김규식과 같이 돌아가기에는 남은 여정이 너무 길었다. 정작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김규식이었다. 그 여자는 아예 애를 낳지 못했어. 한 1년쯤 뒤에 아무런 말 없이 집을 나갔어. 그 기세 등등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당신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어. 무슨 염치로 당신을 다시 찾겠어. 하루에도 12번씩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적절한 말이 없어. 무슨 말이든 비겁한 자의 변명에 그칠 수밖에. 진숙도 그들이 애를 낳지도 못했고 두 사람 사이도 원만하지 않아 여자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굳이 풍문의 발원지를 되짚어 진위를 따지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규식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의 문들이 차례로 닫혀서 지금까지 아주 암흑 속에 처박혀 있었다. 은혜의 부탁대로 빛을 거부하지 않아야 그 문들이 하나씩 열리게 될 터였다. 망연히 바다 쪽을 바라보던 진숙이 시선을 바 안으로 돌리자 푸른 눈을 가진 이국의 웨이터가 메뉴를 건네주었다. 진숙은 얼핏 핫초콜릿으로 보이는 음료를 주문했다. 웨이터는 분홍색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를 맨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김규식에게서 커피를 주문받고 오케이를 연발하는 웨이터에게서 삶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그 콧노래는 무엇이 그리 심각하냐고, 무엇이 그리 환멸 속에서 미움을 키우게 했냐고, 저 넘실대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에 다 띄워 보내라고 흥얼거렸다. 진숙은 시간이 저 바다처럼 흘러 그녀를 고스란히 통과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초콜릿 차를 마시자 목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일을 조심스레 물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은혜와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이렇게 말할 기회라도 주니 고맙소. 난 이럴 자격도 못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대전인가의 빌딩 신축 현장 소장을 맡고 있을 때 하루는 은혜가 그리로 찾아왔어. 그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먼저 찾아갔단 말인가요?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어. 내가 쭉 같은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찾을 수는 있었겠지. 난 크고 나서 처음 보는데도 은혜인 줄 알았어. 당신 처녀 때랑 얼굴이 아주 흡사했거든. 진숙이 따져보니 거의 10년 전이고 은혜가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얼마 후였다. 그런데 더 당황했던 건 은혜가 곧바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당신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원망이 무척 클 줄 알았거든. 진숙은 새삼 은혜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난 은혜가 바라는 게 무언지 잘 알면서도 당신이 결코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자괴감에 내 존재를 알리기가 미안했어. 은혜는 대학생이 되고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다는군. 진숙은 김규식과 자신이 온전한 부부였다면 은혜가 수녀가 되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또 들었다. 은혜가 저렇게 봉쇄 수녀원에서 종신 수녀까지 된 건 다 당신 책임이에요. 아까 그 성스러운 예식과 진정 기쁨에 찬 은혜의 표정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우리 문제와 은혜는 별도로 칩시다. 은혜는 분명 자신이 거룩한 부름,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성소를 받았다고 얘기했소. 은혜는 우리 삶이 어땠든 성소를 따라 살 운명이요. 헬레나로서의 삶을 손상시키는 말은 그만둡시다. 그래서 은혜의 그 기도에 편승해서 이제 와서 용서라도 빌 작정인가요? 김규식은 한때의 욕정이 빚은 실수 혹은 바보 같은 효자 노릇 탓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녹지 않는 진숙의 냉랭한 표정은 아직 그 말을 막고 있었다. 진숙은 아까 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다. 빛을 거부하지 말라. 그럼 어쩌라는 말일까? 내가 언제나 일부러 응달진 길로 걸어온 것인가? 용암으로 지져놓아 움푹 팬 저 깊은 상처에 무슨 빛이 도달할 수 있을까? 지나온 시간처럼 지인한 미움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우선은 김규식과 이 자리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호텔로 돌아가 짐을 꾸리고 택시와 기차를 타고 로마에서 우리나라행 비행기를 타고 다시 11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했다. 몇 끼니의 식사와 기차와 비행기 속에서의 잠을 포함하면 거의 이틀을 같이 지내야 했다. 진숙은 가장 무서운 위력을 지닌 시간의 힘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간은 이틀이었다.